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운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정말요? 아니요, 새해 들자마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두 가지나 전해졌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박 PD의 미남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렸었죠. TVN의 토크 프로그램인 곽순준의 꿀가당에 박 PD가 출연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셨죠? 어찌나 어색한지. 방송은 저희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떨리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김숙 씨랑 현영 씨 이 프로 방송인들이 저한테 이 상상치 못한 리액션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답변에서 막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떠는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김숙 씨가 정책 발의를 하잖아요. 그쵸? 그 프로의 특징이 그건데 전화번호부 같은 정책 안내서를 책상에 빵 내려치니까 굉장히 공포감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을까봐. 또 그런 액션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어제 박 PD가 출연한 덕분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시청률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 박 PD가 나갔는데 놀랍게도 시청률이 올라갔더라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원래 케이블 방송이라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들으시면 겨우 그거 올랐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방송계에서는 이것조차도 엄청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가 올랐냐면 0.2%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체크를 좀 했는데 시청률이 0.5% 정도 나오는 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0.7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제가 어제 집에서 TV 2대를 다 틀어버렸거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그거 몰랐었는데 박 PD, 이 PD가 좀 자주 얘기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본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재방송도 많이 하고 또 다시 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박 PD의 미모를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쿨가당의 이 정수훈 PD님 그리고 저랑 줄기차게 문자를 주고받았던 김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처럼 좋은 경험, 재밌는 경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첨언하자면 박 PD를 고정으로 좀 꽂아주세요. 근데 이게 새벽 6시부터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꿀가당 홈페이지에다가 댓글로 박 PD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시면 고정되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또 하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저희가 며칠 전에 재미난 광고를 하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커피 엎질렀는데 쿼터백, 쇼핑백이 아니라 700을 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스마트 포스팅 광고였잖아요. 근데 이 광고가 저희가 만들면서도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마트 포스팅 서버가요. 다운 일보 직전까지 갔었대. 그렇죠. 일시적인 위험 수준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마트 포스팅 관계자분들도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네. 특별하게 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광고가 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줄이야 몰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서해 인근에 미군의 핵잠수함이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해봤는데 이 스마트 포스팅 측에서 1월에 유저 유입수가요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이 늘어난 분들이 스마트 포스팅에서 많은 컨텐츠를 창작을 하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나도 월 700 도전해볼까?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서버가 이렇게 다운되기 직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계셨던 인플루언서 분들도 스마트 포스팅에 많이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네. 운영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반갑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다운 일보 직전이 아니라 진짜 다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포스팅 이외에도요. 저희가 새로 시작한 광고들이 많잖아요. 파인드스타 그리고 미음사의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런 광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회사 서버도 다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방송의 음질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오늘 면접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옷값만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아 뜨거! 이게 날벼락이야. 나 하필 면접 보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변상? 딱 봐도 고딩인데 고딩이면 돈이 있어. 저 월 700 버는데요. 뭐? 월 700? 네, 에어백, 명품백, 커터백 아니고 700? 그렇다니까요. 넌 진정한 새나라의 꿈나무구나. 근데 비결이 뭐니? 스마트 포스팅이요.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 포스팅? 그게 뭐야? 스마트 포스팅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스마트 포스팅과 함께라면 당신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홍보가 어렵거나 영상 광고를 퍼뜨려야 하는데 고민이신 광고주 여러분, 스마트 포스팅 인플루언서들과 최고의 마케팅을 경험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앱테크의 시작. 스마트 포스팅.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며칠 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술에 건강증진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정부가요.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에게 세금을 깎아줬대요. 얼마씩 깎아줬는지 아세요? 무려 21억 원씩. 더 물려야 돼. 정상 아니에요? 왜 더 깎아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 잘 버는 재벌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들이 먹는 술에는 건강증진세를 매기겠다. 이러니 파문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한겨레 신문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현황 이거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에서 3분기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이 무려 5,223명에 달한대요.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6,94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식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네. 특히 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요 10억 원이 넘는 사람이 무려 126명.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 원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 이게 뭐냐면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발의했던 법안이거든요.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증진시키겠다 이런 명분을 들어서 도입한 세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 많이 받는 사람들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랄 엽차기 같은 소리야. 배당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서 가계 소득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 가계소득이라 함은 재벌들의 가계소득인 거겠죠. 제드래곤 세 부담을 덜어주면 제드래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전에 배당소득은요. 근로 사업소득과 합해서 최고 38% 세율로 종합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최경환이 도입한 세제에 따라서 개편이 된 결과 지난해부터는요.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세율을 부과했는데 25%만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과세 덕분에 감세 규모가 얼마냐 봤더니만 최대 903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배당금이 100억이 넘는 13명이 1인당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만 아까 얘기대로 평균 21억 원. 엄청나죠?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 불로소득에 그것도 21억 원씩이나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힐난을 하네요.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부자 감세 끝판왕이다. 인생을 끝판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급하게 세제를 바꾸긴 했대요. 세제 개정 과정에서 감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미 감면받은 이 재벌들에 대한 소급 적용? 이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걸 알고 만든 거 아닙니까? 최경환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서민 등골 빼먹는 정부, 박근혜를 몇 달만 더 놔뒀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절단났겠네. 기획재정부는 그래도 공무원 단체 중에서는 핵심 인재들, 브레인들이 많이 간다, 그런 평가를 듣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 브레인이긴 한데 버드 브레인 쪽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가 올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네요. 오호. 작년 5월부터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가 9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껑충 뛰어서 2%대로 올라섰습니다. 뭐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란을 필두로 해서요. 무 113%, 배추 80%, 당근 125%, 각종 농축 수산물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5%가 올라서 전체 물가를 0.67%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반등 여파로 그간 물가 안정세에 기여했던 석유도 1년 전보다 8.4% 뛰어서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견인시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니까 교통, 공업 제품 이런 관련 물가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 물가는 2.4% 올랐는데 2012년 2월에 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허.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석유, 달걀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도시가스 하락폭도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계란값 비싸다고 미국에서 계란 수입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9,000원이래? 9,000원 한 판에. 국산이랑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9,000원짜리 미국 계란에 한 판당 3,000원의 세금을 감면을 해줬대요. 오호. 이 무슨 지랄 엽착이죠? 그래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벌들 21억씩 깎아줄 돈이 생기겠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뭐뭐 얘기만 하면 그거 하면 뭐 하겠어. 소고기 사 먹겠지.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라졌나 봤더니만 최근에 소고기 먹기가 힘들어졌잖아. 네. 특히 국산 한우 먹기가 힘들어져서 그 프로그램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참 잘 갖다 붙이죠.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이요, 몇 퍼센트가 되느냐 따져봤더니만 40%도 안 된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10개 중 6개는 외국산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 추정치가요 37.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소고기 자급률이 40%가 붕괴된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국산 소고기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입산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어제 저희가 먹는 것, 이거 우리 자급률 심각하다. 식량 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쇠고기까지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6만 2천 톤. 이게 바로 전년보다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소고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래요. 그러면 소고기 수입이 어디서 가장 많이 늘어났느냐? 놀랍게도요, 예전에 광우병 논란을 일으켜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라고 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한우는 지난해 가격이 엄청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대요. 정말 비싸긴 하죠. 그렇죠. 이 이유는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기준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농가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육 마리수를 대폭 줄였는데 정부가 암소 감축에까지 나서면서 한우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송아지는 생산해서 한우 고기로 출하되기까지 한 3년 가까이가 걸린대요. 네. 근데 이렇게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니까 2015년 말부터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한우 가격이 얼마까지 고공행진을 했느냐?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이 2만 원대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와, 도매가 이 정도면 우리가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콘에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 프로그램이 사라진 거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품질 고급화에만 주력했던 그동안의 산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값비싼 한우 고기를 먹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까지 붙여놨어요.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 때문에 한우를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니 뭔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다 김영란법에 갖다 붙이려고 해요. 김영란법과 관계가 되는 분들보다는 관계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걸 자꾸 엮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값이 평균 40%가량 내렸다고 합니다. 오른 게 아니라요? 내렸대요. 한중 FTA 발효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 중국 내 화장품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죠. 이 사드 배치 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40%에서 50%, 60%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하. 2일 중국 텐진 출입경 검사 검역국이 작년 텐진항에 수입된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평균 40%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텐진항에 들어온 한국산 화장품은 총 2,200톤,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5억 원 어치인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69%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2013년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한국 최대 화장품 업체죠.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설화수 브랜드의 327개 제품에 대해서 중국 판매 가격을 3에서 많게는 30% 내렸습니다. 올해 한국산 화장품의 물량 또한 작년보다 늘기 힘들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화장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질량감독 검협총국, 질검총국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작년 11월 애경과 같은 국산 업체 제품 19개를 수입 불허하면서 11톤을 반품 처리했죠.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전자상거래와 해외 직구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화장품 값이 나날이 투명해지고 있어서 해외 화장품 기업이 중국 소매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화장품 가격이 투명해져서 가격을 조정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에서 폭리취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품 가격이 투명해지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가격을 내렸으면 한국에서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격 내렸다는 소리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경배 아저씨 듣고 있나요? 우리나라 분들도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결정이 됐는데 동결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된 상태로 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오를지에 대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다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요. 일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요. 정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미국에서 일자리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분기 동안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 1월에는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해 왔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이유도 있대요. 트럼프 노믹스가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좌충우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시장 혼란이 너무 커진다. 이런 부담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대요. 네. 하지만 다음 달 중순에 또 회의가 열리죠. 이 회의가 열릴 때쯤이면 트럼프 정책이 좀 더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죠. 이때가 되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쯤 올릴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설 특집 때 이혁준 타거스 대표님이 팟캐스트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 초기에 정말 공약대로 약속을 너무 잘 지키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금리마저 올려버리면은 미국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동결이 오래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했잖아. 중국, 독일, 일본. 네. 무슨 선전포고를 했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환율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의 결과에 따라 미국 금리도 들썩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리만 보시지 마시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박 PD 지금 뭐 하고 있어? 코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배우려고요. 알파고가 팟캐스트 한다고 설칠 텐데 미리 대비해야죠. 공부를 한다니 좋긴 한데 그걸로 되겠어?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알파고를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쏟아지는 IT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 게 있어요? 물론이지. IT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중요한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지, 900원짜리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와, 제목부터 섹시하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양극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반비에서 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 PD님과 저는 진작에 농심 라면을 끊었잖아요. 이제 안 먹어요. 그쵸? 근데 아쉽게도 신라면은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고수씨가 신라면을 먹나? 근데 저희도 농심이 착한 기업이었다면 신라면을 꾸준히 구매했을 텐데 우리가 팔아주지 않아도 계속 잘 팔리니까 앞으로도 오뚜기나 삼양 팔도라면을 계속 애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뚜기. 네. 팔도도 맛있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이마트 갔더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팔도 도시락 라면 있잖아요. 아하, 그거 아직도 팔아요? 예, 네모 반듯한 그 도시락 라면이 끓이는 면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요? 너무 반가워서 바로 샀는데 제가 신라면 얘기를 꺼낸 거는 2011년 4월 이때 출시된 신라면 블랙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라면 블랙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죠. 농심은 당시 이 제품의 가격을 일반 신라면보다 2배가 더 비싼 1,600원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쌌어요. 예, 2배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이름에 맞게 포장지도 검은색으로 고급스럽게 꾸몄죠. 게다가 이유 없이 가격만 올리면 욕을 먹을 테니까 이러한 광고를 곁들였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나타나기 위해서 싸이씨를 동원했잖아. 그렇죠. 근데 싸이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신라면 블랙을 맛있게 먹고 농심에게 내가 이렇게 광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고 신춘호 아저씨가 감동을 해가지고 야 제로 바로 해 이렇게 됐다는 후문이 있죠. 아, 우리도 오뚜기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뚜기 진라면 광고를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더라고. 오, 그래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 국가대표인 이PD 박PD도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발령기로 그게 될까요? 아무튼 저는 이 블랙을 그 당시에 광고를 보면서 야 쟤들 너무 사기 아니야? 어떻게 라면 한 그릇에 설렁탕 한 그릇에 영향이 있다고 뻔뻔하게 구라를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정위도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이례적으로 제품 성분 조사를 일일이 다 한 거야. 어허. 결론은 예상대로였죠.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농심에서 출시 넉 달 만에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과징금만 매기지 말고 이 블랙을 사 먹은 사람들한테도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다면 신라면 블랙을 한 봉지 사 먹은 사람에게는 설렁탕 한 그릇을 줘야지. 오호. 10봉지 사 먹은 사람에게는 설렁탕을 10그릇을 줘야지. 저도 한 10개는 사 먹은 것 같은데. 물론 빗발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정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가격을 내렸어. 무려 150원. 에이, 겨우? 그래서 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성질을 돋구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도 화가 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4개월 만에 단종이 됐지만 알고 봤더니 2012년에 우리도 모르게 은근슬쩍 신라면 블랙이 부활을 했더라고?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은 근데 거의 사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도 없더라고요. 농심은 왜 신라면 블랙을 내놨을까요? 잘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가격까지 올리면은 장사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게 되니까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살짝 다른 물건을 똑같은 브랜드를 앞세워서 내놓으면 가격을 더블로 올려주는 그런 꼼수를 부려본 거죠. 아하.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존 신라면을 단종을 하고 신라면 블랙으로 올인을 했다면은 농심에게 바로 행정처분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것 봐라. 이거 원래 제품은 계속 놔두고 가격을 2배 올린 또 다른 비슷한 제품을 내놨네? 이거 애매한데? 소비자와 공정위 모두를 난감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가 바로 꼼수이자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라면 얘기 길게 한 건요. 농심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현대자동차죠. 박 PD가 현대차를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렇게 애장하잖아. 제가 현대차를 또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방송을 하는 건데요. 신형 그랜저 얘긴데 이 신형 그랜저가 내년에 또 다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랜저는 얼마 전에 새 모델이 나오지 않았나요? 석 달 전에 완전 신차가 나왔죠. 근데 내년에 또 다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래. 오호.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다른 신제품을 선보인다. 여기서부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개발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신제품들을 팡팡 내놓을까요? 물론 완성차 업체는요. 부분 변경 모델을 보통 빠르면 2년, 평균 3년 뒤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내년에 선보일 제품은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랜저의 파생 상품이야. 그냥 이름하여 그랜저 스포츠. 아니,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랜저는 사장님들이 탄 차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스포츠를 붙인다? 네. 뭔가 안 어울리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다는 게 핵심입니다. 터보 엔진은 아시죠? 뭐 터보는 알죠.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랜저에는 현재 2.4 가솔린부터 시작을 해서 3.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뭐 조만간 디젤이랑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그랜저 스포츠의 핵심은 2.0 터보 엔진이란 겁니다. 가솔린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됐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광고 모델로 김종국을 써야 되겠네. 김종국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종국 씨가 욕을 먹을 것 같아. 이 제품을 광고를 맡게 되면. 왜냐, 다운사이징을 하되 터보 엔진을 넣어서 힘을 벌충을 해준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전면 그릴 그리고 범퍼, 휠 이런 걸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그랜저 IG,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죠. 여기에 상위 버전에 장착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단 자동 변속기가 3.0부터 들어간대요. 2.4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핸들을 기존 저가형인 CMDPS에서 고급형인 RMDPS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언뜻 봐도 기존 그랜저보다 상품성이 뛰어나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그랜저 스포츠라는 별종을 내년부터 팔려고 하는 걸까요? 현대차가 1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감소한 45,100대를 팔았대. 아니 감소했다고요? 1년 전보다 대략 10%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나온 지 석 달 된 신형 그랜저가 이 가운데 1,500대가 팔렸어요. 45,000대 중에 1,500대가 그랜저야. 근데 이 중에 놀랍게도 구형 그랜저 961대가 포함이 돼 있어. 아니 시형이 나왔는데 구형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형이 약 1,000대가 팔렸고 1,500대에서 1,000대 빼면 몇 대입니까? 9,500대 아니야. 그러니까 신형은 9,500대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전체 판매가 10% 줄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겠죠. 몽구 아저씨 기분이 어떻겠어요? 조인트 까고 싶겠죠. 그런데 기대주로 꼽히는 신형 그랜저마저 석 달 만에 판매가 반토막이 났어. 석 달 만에, 출시 석 달 만에 반토막이라 처참하죠. 현대차가 작년 11월, 12월 신형 그랜저 판매량이 4만 대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즉 월 2만 대가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의 설명에 따르면 반토막이 맞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신차 효과가 60일 만에 끝났다는 거야.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몽구 아저씨. 그러니까 이렇게 짧을 수가 있나? 근데 이 몽구 아저씨가 뒤늦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청취한 걸까요? 신형 그랜저의 불편한 진실을 수차례 방송을 했는데 소비자 역시 저희 주장에 공감을 하신 듯합니다. 결국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로는 본전은커녕 투자비 회수도 어렵겠구나 판단을 한 것 같아. 아하. 그러면 뭔가 타겟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그랜저 스포츠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 원래 바둑에서도 질 것 같으면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네. 돌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꼼수만 부리면 오히려 더욱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나름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흰 돌을 던지든 검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얘들은 이세돌을 던져버렸어 그냥. 아이고. 일반 그랜저와 그랜저 스포츠의 차이를 보면 그간 저희가 지적한 내용과 흡사해요. 경쟁사의 중형 세단에도 들어간다는 RMDPS 핸들 대신에 저가형 CMDPS를 장착했다. 이게 말이 되냐? 현대차의 놀라운 원가 절감 본능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그랜저 스포츠에는 고급형이 들어간대. 이거 스포츠입니다. 신형 그랜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막 100km를 달린 차임에도 운전석 가죽 시트가 구겨진다. 이거 지적을 했었잖아. 역시 스포츠 버전에서는 전혀 다른 납품 기업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 우리 방송 들었군요. 이 방송이 나갔더니 놀랍게도요.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제보를 해줬어요. 자기가 현대모비스에 아주 정통을 했는데 현대모비스에 따르면은 이 구겨진 가죽 시트 납품 회사 알고 봤더니 여기가 얼마 전에도 납품 경쟁에서 가장 점수가 떨어지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탈락이 됐었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구김이 나타나는 시트를 납품한 회사가 바로 탈락했던 그 회사였다는 거야. 어허.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기존 그랜저를 고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방치하고 새로운 파생 모델을 만들어서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굉장한 역발상입니다. 물론 기존 그랜저의 상품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이미 이 차를 산 고객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어쩌면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무척 많이 줘야 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워서, 아니 돈이 아까워서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듯 합니다만 결국 싫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그랜저 스포츠가 내년 정말 나온다면 이는 한국 소비자를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다못해 육상 100m 경주에서도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칙이죠. 반칙이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현대차는 부정 출발한 다음에, 그것도 한참 달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현대차의 이런 사례를 일부 악덕 업체들이 반면 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뚜기 보일러가 있다고 하자고요. 아, 귀뚜라미 말고요? 귀뚜라미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는요, 온수 온도를 섭씨 60도까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가스도 매우 많이 태워야 돼. 심지어 수명이 5년이야. 당연히 소비자 민원이 급증합니다. 야, 메뚜기 보일러 우리 귀뚜라미 보일러로 갈아탄다? 정신 차려! 민원이 폭증을 하자 메뚜기 보일러가 메뚜기 스포츠 보일러를 내놓습니다. 아, 메뚜기 스포츠. 이 메뚜기 스포츠는요, 물을 100도까지 끓여줍니다. 거기다가 가스 소비 역시 기존 제품의 70% 수준으로 연비도 좋아져요. 수명도 10년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가격이 2배가 올랐다는 거야. 그렇죠. 유재석을 모델로 쓸 테니까. 농심의 탐욕으로 태어난 신라면 블랙의 결말, 이미 말씀드렸죠? 가상의 사례인 메뚜기 스포츠 보일러의 결말,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랜저 스포츠의 운명은 다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가장 많이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의 GDI 엔진은 그냥 터보 버전으로 특유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아, 이것도 안 바뀌는 거군요. 같은 GDI 엔진입니다. 그랜저 스포츠에 들어가는 강판이 용가리 통뼈라면은 예외일 수가 있겠죠. 용가리 통뼈하니까 심영래 씨 뭐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용가리 통뼈로 심영래 씨가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아이, 그러면 종국 씨가 심영래한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박 팀장,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제품 있지? 이거 홍보 좀 하게 광고 모델 좀 빨리 알아봐. 오, 연예인 광고 하시게요? 아니, 우리 경쟁사도 연예인 광고에서 대박 났잖아. 박 팀장은 아는 연예인 하나 없어? 빨리 좀 찾아봐. 부장님, 찾아보니까 파인드스타라는 데가 있네요.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빅데이터로 소개해준대요. 파인드스타? 그럼 진짜 스타도 찾아줘? 광고주분들 제품 홍보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모델을 쓰고 싶은데 연예인은 비쌀 것 같다고요. 광고 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다고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걱정 마세요. 파인드스타가 있잖아요. 같은 모델, 다른 가격, 스타를 찾아드립니다. 파인드스타, 검색창에 파인드스타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페이브라는 컨텐츠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뭔 내용이냐면요, 인스타그램에 선정적이고 과감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20살짜리 여대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 여대생의 이름이 뭐냐면 니키타 클레스트롬. 이름이 참 독특하죠? 네. 어느 나라 분일까요? 놀랍게도 덴마크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여대생의 이력이 매우 이채로워요. 그냥 모델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만 덴마크의 청년 보수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왜 이런 사진까지 찍었을까요? 네. 또 그녀의 사진은요, 놀랍게도 덴마크의 한 여행사 광고에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 문구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좀 거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요, 나라를 위해 섹스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재밌죠? 또 최근 덴마크의 한 저명한 성과학자가
계시대요. 여기는 성과학자도 계신가 봐요. 아무튼 이분이 덴마크에 있는 TV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는 거야. 되게 놀랍죠? 계속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선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할 주장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흥미진진한데? 특히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박근혜 나체 사진 전시로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표창원 의원, 이 사태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덴마크가요, 알고 봤더니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대. 우리나라랑 막상막하야. 우리나라는 무슨 기록만 얘기하면 다 1위잖아요. 나쁜 걸로. 그쵸. 나쁜 걸로 1위? 아니면 뒤에서 1위. 근데 덴마크는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이것도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 이것도 1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이거 박근혜, 이명박이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이것도 덴마크가 1위예요. 우유랑 치즈 맛도 1위겠죠? 당연하겠죠. 덴마크 우유 치즈 유명하니까. 이거 이외에도 수두룩하게 1위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해요. 덴마크는요, 무상 진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대요. 게다가 청소년들에게 매달 22만 원에서 100만 원의 최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대. 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덴마크는 원래 돈 많은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덴마크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덴마크가 예전에는 그래도 왕국이 꽤 컸었거든요. 네. 근데 19세기 후반에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난리가 났었느냐? 영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1을 바로 옆 나라,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독일한테 다 빼앗겨버려요. 게다가 그것만 빼앗긴 게 아니더라고요. 덴마크 또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있죠. 스웨덴. 네. 스웨덴한테 노르웨이를 내줘버렸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덴마크가 노르웨이까지 지배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노르웨이를 스웨덴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유럽의 강국에서 유럽의 가장 작은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렇게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 덴마크 사람들, 이거 아무튼 위기를 타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시 덴마크 국민들은 엄청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대요. 당시 세계 정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뭔 얘기냐면요, 이 당시가 19세기라고 했잖아요. 19세기에 다른 유럽가들은 제국주의가 막 팽창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원의 생물진화론, 이거를 사회에 접목시킨 사회진화론이 확산되고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네. 경쟁에서 지면 도태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적자 생존, 약육 강식, 한마디로 정글의 법칙에 의해 국민들을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았었거든요. 독일에 나중에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요, 생각을 달리했대. 외부에서 이룬 것을 안에서 되찾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경쟁만 시켜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영토가 줄어들고 5분의 2나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가지고 사람들 도태시켰다가는 이거 인구가, 영토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단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90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 암흑기 때, 이때 벌써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부터 국민들에게 세금을 높게 부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덴마크의 세금 부담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48%입니다. 절반이네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를 동의한다는 거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합의가 가능했을까요? 많은 덴마크인들은 그 비결을 뭘로 꼽고 있는지 아세요? 신뢰를 꼽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낸 세금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걸 믿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다 세금으로 공부했다.
그렇죠. 나도 지금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 맞습니다. 특히 이 사실도 놀랍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고가 가장 쉬운 국가, 당당히 덴마크가 1위로 꼽힌대. 네. 이 얘기하면 사람들 놀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이렇게 해고해버리고 이거 사람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덴마크 노조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를 가진 국가라고 해요. 근데 해고가 가장 쉽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안정적인 실업급여 이거를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또 국민들은 이런 믿음이 있대요. 국가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뭐냐면요, 해고를 당하게 돼도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재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클래스트롬 같은 이런 과감한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먹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공무원들이 깨끗하구나. 이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신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최근에 덴마크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나왔는데 놀라워요. 몇 퍼센트나 정부를 신뢰하느냐 물어봤더니만 무려 84%가 신뢰를 한대. 우리나라는 이게 기껏해야 20%도 안 될 거 아닙니까? 10%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 아니에요? 4%? 4%는 이제 박근혜에 대한 얘기인 거고. 아무튼 외부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기 위해선 공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국가와 이웃에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이 사실을 덴마크인들이 깨닫고 이거를 실천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이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은 물론 정부도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더 낼 용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보면 박근혜 최순실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참 불쌍하다 생각도 들고, 우리가 많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생기고요. 더 짜증나는 건 우리도 술이니 담배니 뭐 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작 돌아오는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가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요, 이번 토요일 4일에 이 덴마크처럼요,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든 북유럽 국가들의 비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뭐냐면요, 한빛비지에서 최근 출간한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이 책의 하수정 저자를 직접 저희가 모셨어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크리스탈이군요. 아, 이름이 진짜 믿을만 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 얘기 듣고서 다들 북유럽으로 이민 가시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추워. 근데 뼈가 시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